네, 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에서는 우리가 스피치에서 비언어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우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중언부언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생각나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도 내 의도의 본질이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검증이 된, 말하자면 개량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 시간에 발표 불안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논문을 또 하나 마무리를 했는데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표할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물론 발표 불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강제로라도 발표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갖게 된다면 발표 능력이 실제로 향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표를 할 때 자신감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참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업 중에 강제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시켜서 발표 기회를 2번이고 3번이고 뭐 5번이고 갖게 된다면 한 번 성공했다라는 그런 경험, 그리고 비슷한 친구들이 무난하게 발표를 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너 해봐 뭐 이런 식의 권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고 오늘은 비언어들이 발표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내가 발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언어의 하위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많죠. 물론 비언어는 언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말합니다. 말로 표현되고 있는 텍스트죠. 그것을 제외한 것들인데 몸짓, 뭐 시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신체가 될 테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음성이 있을 테고요. 우리의 외형적인 뭐 표정이라던가 옷차림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테고, 또 접촉, 촉각이겠죠. 공간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됩니다. 비언어를 우리가 발표해서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겠죠.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 혹은 발표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친구랑 다퉜어요. 다퉜는데 이제 친구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언어의 내용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과하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하는 비언어적인 메시지 있죠. 말투라던가 표정이라던가 행동. 일단 말투는 굉장히 억지로 못마땅해 하는 듯한 말투죠. 또 표정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입니다. 자세나 어떤 태도 같은 것들도 뭔가 영혼 없이 글자만 읽어내리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인 신호와 비언어적인 신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친구의 사과가, 우와, 주어지는 일단 언어적인 신호가 나한테 사과를 한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오, 나한테 사과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믿을까요? 아니면 비언어적인 신호를 믿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지 영혼이 전혀 없어 라던가 뭐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아 라고 하는 이유 등을 대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비언어적인 신호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의사소통에서 말 자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언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사이가 친밀해지고 또 서로 이성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에서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상생활, 일하던가 뭐 이런 데에서는 비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비언어라고 하는 것은 호감도를 좌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건네는 게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기 위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뭐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 자체보다는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의 하위 요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작을 살펴볼 텐데요. 동작 중에 이제 제스처가 있는데 이 제스처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겠지만 문화권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것인데 몸짓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라고도 할 수 있죠. 손, 발, 몸통 뭐 이런 것들은 뭐 가장 먼저 보여지는 비주얼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에 따라서 동작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이런 제스처들을 표준화하려는 작업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한번 볼까요? 호주를 방문했던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큰 결례를 했었죠. 보통 군중들의 호응에 그리고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V를 하죠. 그런데 요렇게 한 거죠. 손등을 보이는 V를 이제 호주에서 했었는데 호주에서는 이렇게 손등을 보이는 V가 굉장히 무례한 해서는 안 될 제스처로 꼽히죠. 이건 좀 역사적인 기원을 이제 따라가야 하는데요. 뭐 호주는 영국령이잖아요. 15세기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군은 이제 영국군이 잡히면 이제 화를 못 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행위를 했었죠. 결국 이 전쟁은 프랑스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영국이라던가 호주 이런 국가에서 손등을 보이는 부위 이런 것은 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물론 있었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큰 무례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실수, 비슷한 맥락의 실수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58년도에 또 미국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도 남미 순방 중에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뭐 우리는 이게 좋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뒤집었을 때는 이거 뭐 돈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남미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것이 좀 굉장히 외설적인 맥락에서 좋지 않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야유를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숟가락으로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람 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결례는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몸짓이 보내는 이제 신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라던가 뭐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림으로 해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팔짱을 낀 채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면 뭔가 지루함이나 아니면은 걱정 아니면 적대감 또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의도는 아니겠죠. 불쾌함을 나타나거나 또 뭔가 제안을 받았을 때 네,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의 의미가 되겠죠. 또 수업 중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주변을 둘러본다라거나 시계를 자꾸 본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에게 해석이 됩니다. 자, 뭐 손가락을 테이블을 이제 그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린다라거나 이런 것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이제 클로즈업 되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초조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짓이나 어쨌든 제스처를 통해서 특정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걸 발표상과 어떻게 연결하냐? 네, 너무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정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동작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비언어, 그러니까 동작이 전하고 있는 뜻의 의미를 선택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동작이 보내는 어떤 의도를 해석할 때에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죠. 우리는 앞에서 이제 팔짱을 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뭐 적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굉장히 추운 상태라면 팔짱을 끼는 것은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떤 행위만을 딱 보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언어의 하위 요소 신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선이죠.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대화 중에 상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신뢰가 될 수 있죠. 특히 어른과 이야기할 때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면 어딜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봐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면 뭐 미국이라던가 어떤 또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이 또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문화권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시선 처리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를, 언제, 또 어떻게, 얼마나 보느냐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쳐다보는지 쳐다보지 않는지는 내가 상대한테 관심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를 대화 중에 혹은 발표 중에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나 혼자 쳐다보는 게 있겠죠. 뭐 1대 1이든 1대 뭐 다수든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데 나 혼자 보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서로 같이 보는 경우가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서로 같이 보는 상황에서 한쪽이 응시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방적인 응시라면 나는 관심이 있는데 상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겠죠. 또 상호 응시는 상호 적절한 관심과 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서로 응시를 하다가 응시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선을 맞추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윗사람이고, 저보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어린 학생과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불편한 마음에, 눈 깔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시선의 응시 방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자, 네.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네. 응시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복종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뭔가 마음이
그게 싫은 거죠. 그렇게 하기 싫은 어떤 저항감이 생겨서 눈을 그저 옆으로 돌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노려보는 듯한 어, 시선 방향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게 해석이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 뭔가 반항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선을 위로 이렇게 했을 때, 네, 보지 않는 듯한 뭔가 우리가 상대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때 보지 않은 척 할 때 눈을 조금 위로 올려주죠. 난 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배려의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응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바꿀 때, 그 어느 방향으로 바꿨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특히 발표 상황이라던가 면접 상황이라던가 뭔가 내 자신이 평가받는 상황에서 상호 응시를 하다가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깔았는지 옆으로 깔았는지 위로 깔았는지에 따라서 그 상대는 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지만 일단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골고루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얼마 정도씩 살펴봐야 할까요? 뭐 이건 정말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제에 따라 다르고 친밀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 주제의 뭐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한 곳의 시선을 뭐 1, 2, 3, 셀 수는 없지만 네, 적절하게 머물러야 하겠죠. 뭐 1초, 1초, 1초 뭐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정신이 없을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한 3에서 5초 정도 좀 머물고 또 바로 옆 사람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또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 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단서를 찾는 그런 또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왼쪽에서 눈동자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 시각적인 것들을 생각해낼 때, 그게 어떻게 생겼었더라? 라고 할 때는 왼쪽으로 이제 위로 예전에 봤던 그 사과 나무의 사과가 무슨 색이었더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때 나무에 있던 새 소리가 어땠었더라? 라고 하면 네, 가운데의 왼쪽 그 다음에 어떤 혼잣말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상단으로 눈동자가 올라갈 때는 구성시각,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해낼 때, 뭐 예를 들면 미래에 내가 만날 새로운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어떨까? 청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촉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구성해 볼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100%또 믿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요소 발표 상황에서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발표할 때 가만히 서서 발표하는 것은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고 할 수 있다면 발표자가 조금씩 위치를 움직여가면서 발표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형이 있고요. 좌우 이동형이 있고 또 청중 접근형 이건 뭐 제가 편리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고정형은 발표를 시작한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마감하는 것이 되겠죠. 좌우 이동형은 발표를 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주제에 따라서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발표할 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데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주의 환기 효과도 있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을 또 할 수 있게 움직이면 우리 본능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청중 접근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듣다가 수업을 하는 선생님께서 내 자리까지 이렇게 걸어서 뚜벅뚜벅 오시면 긴장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더 나에게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해당 어떤 집단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청중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시선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험과 또 용기가 필요한 방법이겠죠. 자, 보통의 학생들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고정형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지 않은 경우로 좌우 이동형을 이제 시도를 하죠. 청중 접근형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 중에 많이 시도를 하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 언어의 하위 요소 중에서 음성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언어라고도 하죠. 패럴랭귀지라고 하는데 언어는 언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음성의 높낮이 혹은 속도, 강약, 발음 발성, 그리고 뭐 포즈라던가 감정, 음색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요소이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전달 과정에서 특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높낮이를 살펴보면 이것의 효과는 뭐 명백하죠. 앞에서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이야기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몰라서 이해도도 떨어지게 되고 듣기가 어렵잖아요. 적절한 소리의 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를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더 간략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름과 칠음으로 나누었다고 볼 때 속삭이는 소리라던가 일상 대화의 소리는 발표에 적합하지 않겠죠. 네. 보통은 뭐 아나운서라든가 스피치 톤, 쇼핑호스트 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발표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나운서 톤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 전달하는 것이고 스피치는 듣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소리가 커져야 하겠죠. 자, 쇼핑호스트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소름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한층 더 업된 목소리를 구사했었죠. 이것이 사람들을 약간 흥분 상태로 몰고 가서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 기본적으로 스피치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을 하되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은 크게 혹은 작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친구에게 대화할 때 하는 톤을 잘 기억했다가 이거보다는 더 높은 음으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했던 목소리의 톤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톤을 높여서 3분, 4분 하게 되면 목소리가 또 잠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2분, 3분 정도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조금 더 높은 소리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야기할 때 잠깐 멈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다음이라던가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후 그때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던지는 것, 이런 기법들은 나중에 조금 더 발표에 능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군말 없애기는 그거죠. 뭔가 저는 2분 30초의 발표를 요청을 드리게 될 텐데 2분 30초 중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의미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사어라고 해서 2분 혹은 1분의 발표 시간 중에서 이제, 그냥,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이 문장에서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걷어내도 발표가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시고 그 중에서 이런 불필요한 부사어들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지저분한 의성어는 간혹 있습니다. 발표 중에 뭐 이라던가 뭐 쩝쩝대는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발표라 하더라도 소용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추측은요. 표현의 방법이죠.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라고 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닙니다 명확하게 표현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군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유사 언어는 목소리와 관련된 것이죠. 목소리, 보이스, 뭐 투표권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내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성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뭐 어떤 교양 수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외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목구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목구비가 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인상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발표자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호감 있는 발표자인지 그렇지 않은 발표자인지. 그러니까 호감 있는 발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정의 연출을 신경 쓰셔야 하겠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무표정인지 아니면 뭔가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발표를 귀 기울여 들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들 다 옷차림에 신경을 쓸 것이죠. 근데 옷 또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TPO에 맞게 입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이 됐는데요. 옷은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해 줍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날 집히는 대로 입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색을 갖추어서 입는 그런 결과물 이런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미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의 총체라고 뭐 어떻게 과하게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바지에다가 저런 상의를 매치할 생각을 했을까? 네, 굉장한 상상력이 발휘돼야 하는 조합인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라면 상상력이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표정과 옷차림을 발표할 때 이제 신경 쓰시면 좋겠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인식하셔서 그걸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냄새요. 우리가 냄새는
감각 중에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중에 점심 이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저한테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거죠. 누군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음식 냄새가 난다면 그 학생은 그 수업이 정말 싫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지겠죠. 아니 세상에 수업하는 선생이 그 정도 냄새도 관리 못하고 오다니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뭐 양치라던가 아니면 뭐 옷의 소재가 냄새가 굉장히 잘 배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재를 입고 있다면 밖에다 좀 걸어둔 다음에 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조심은 좀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약하거나 역겹다거나 메스꺼울 수 있는 냄새들이 또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냄새들을 좀 조심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간까지 하나의 의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회의를 갈 때, 물론 여러분들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고 뒤에만 쭉 앉아 있으면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들을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자리의 배치, 나와 상대와 사이의 거리, 이것마저도 하나의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공간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일단 친밀한 거리가 있고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가 구분되게 됩니다. 자, 친밀한 거리는 물론 여기에서 제시되는 이 거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충 한 45cm 내에서 의사소통이 어색하지 않다. 굉장히 절친이겠죠. 가족이거나 절친이거나 혹은 연인 관계에 있다면 45cm 안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리 내에서는 상대의 존재를 완전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뭔가 사랑을 나누더라도 뭔가 위로를 해주더라도 직접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손을 뻗어서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거리는 친구 사이, 대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와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이입니다. 뭐 1m 내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어떤 시각적인 왜곡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한번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 친한 친구들, 완전 절친은 아니더라도 반에 같은 반 친구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학과의 동기라던가 한 1m 내외까지 해서 대화를 해도 별다른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거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허용하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부담감이라던가 어떤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의도, 하나의 메시지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거리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이가 대화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친밀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첫 수업에 우리가 막 45cm나 아니면 1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수업을 해야 된다면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손을 뻗으면 서로 어깨 부딪힌다라거나 이런 식의 거리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친하진 않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거리이죠. 서로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위협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한 3, 4m 정도에까지 가까이 와도
괜찮은 거리입니다. 상대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기를 들고 있는지, 책을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닿지 않으면서 하던 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공적 거리도 있습니다. 3m 바깥쪽이죠. 이렇게 되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금 불편하겠죠. 네.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거나 내가 어떤 언어적인 혹은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과장되게 전달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공간, 내가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응용한 기대 위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만약에 그 사람과 나는 사회적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1m에서 4m 사이의 간격을 유지했고 그 간격 내에서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나의 개인적 거리 혹은 친밀한 거리 내로 불쑥 들어와 버려요. 그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의 사회적 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1m와 약 4m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의 개인적 거리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 기대가 위반돼 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오 뭐야 불편하겠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뭐지?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데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사회적 거리에 있지만 그래서 나와 개인적 거리, 친밀한 거리에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호감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나의 개인적 거리, 친밀한 거리로 불쑥 들어와도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데?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의 개인적 거리와 친밀한 거리를 침범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평가는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론이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소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 나랑 안 친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뭐 음료수를 먹고 싶은가 봐요. 그 친구가 1,000원짜리 있니? 라고 하면서 나에게 어깨를 탁 하는 거죠. 그때 친밀한 거리로 갑자기 훅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완전 언짢기만 했는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셨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할 때 시간이 계속 흐르죠. 시간도 일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메시지를 어설프게 전달하는 것보다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을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간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 사회 내에서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9시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 회사가 시작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죠. 12시 혹은 뭐 12시 반이라고 하면 점심시간의 의미죠. 12시에 만나요 라고 하면 점심을 같이 먹자는 뜻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1시에 만나요 라고 했다면 점심을 먹고 만나자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오후 6시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나 뭐 회사나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된 이후의 시간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시간 자체는
모두 다 중립적이지만 한 문화 안에서 그 시간들은 그렇게 통용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리드 타임과 한국의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드 타임은 어떤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요. 한국의 코리안 타임은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 어떤 나쁜 습관을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우리도 그런 표준 타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을 초대할 거예요.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친한 친구들을 초대할 겁니다. 일주일 전 혹은 3일 전, 아니면 하루 전, 아니면 당일.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의 리드타임이라면 당일날이나 하루 전날 이러한 일정을 통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실례이죠. 네. 그렇지만 한국의 문화에서 혹은 굉장히 친한 친구라면 오늘 당장 알려줘도 신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리안 타임은 약속이 12시면 예를 들면 12시가 됐는데도 아직 안 와도 뭔가 조금 관대한 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12시 한 반 정도가 돼도 좀 관대할 수 있죠. 네, 이 약속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에 대해서도 모두가 문화권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상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권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에게는 이동 시간 30분 정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30분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골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에게는 이동 시간이 30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중요한 건 그거죠. 어쨌든 발표를 할 때는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2분 30초를 드릴 텐데요. 발표할 때는 발표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하겠죠. 특히 우리처럼 발표를 여러 사람이 줄지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 나만 생각하고 3분을 하건 3분 30초를 하게 되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발표 시간이 다 지연되게 되고 수업이 다 늦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 배정된 친구는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사물들, 오브제 언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장신구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관의 대변인들이 브로치나 아니면 의상의 색깔이나 아니면 스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날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빨간 열매를 달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우리 세월호 사건에 대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계속해서 착용하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이제 위안부 팔찌를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그 개인들을 보면 그런 개인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신구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진 않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발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이 색깔이 딱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그렇지만 이것은 또 상반되게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초록색은 뭐 위로나 치료기도 하지만 뭔가 게으름 뭐 이런 표현,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파랑색, 파랑색을 회사 로고에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신성함, 진정성,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블루라고 하는 것은 뭐 우울함이란 뜻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비되는 뜻 있습니다. 흰색과 검정, 뭐 각각 순결, 완벽함, 뭐 이런 것들, 권위, 완벽함 상징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의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의상을 선택을 했겠죠. 특히 뭐 면접 볼 때 의상 선택에 많이 고심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제 회사 혹은 이제 면접에서 면접 보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상징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것과 부합되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곳에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도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옷 입을 자유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발표를 실행하는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본을 암송하는 거죠. 이건 다 외운 다음에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나갔던 뭐 나의 주장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3분, 4분 혹은 7분 이 정도의 원고를 다 외운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것이었어요. 단점이 뭘까요? 엄청 떨리죠. 네, 그리고 중간에 까먹기 시작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큰일 나죠.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지만 잘 됐을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된 원고를 이렇게 꺼내와서 자, 본인은 뭐 오늘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은 생각을 정리해서 이 정리된 생각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할 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뭐 유명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분들이 어떤 사건을 겪은 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딱 정리된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즉흥적인 실행입니다. 네, 말 그대로 즉흥 스피치이죠.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발표 체계가 뭔가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 가능한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토포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대안 제시를 하겠다. 그러면 짠짠짠짠짠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주고 심각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자, 네 번째는 개요서에 기초한 실행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죠. 지금 프레젠테이션, 이 PPT 자료가 개요서가 될 것이고 이 세부 표현 이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1번과 2번의 방법, 암송과 낭독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해도 이제 실력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요서에 기초해서 발표를 하는 것들은 몇 번 해봐서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발표력이 향상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대본 암송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본 낭독 수준으로 준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개요서에 기초한 실행을 한 이후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언어 스타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까, 어떻게 표현할까에 관련된 것인데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친구들 앞에서 동기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구어체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딱딱한 문어체보다는 이제 구어체를 구사해서 하는 발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격식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도고요. 또 뭔가 무겁고 진중한 느낌이 들죠. 한자로 된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일찍 다들 일 마치고 다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 조기 퇴근 후에 가족 동반 여가를 보내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죠. 자, 두 번째 친근체입니다. 네,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속어, 은어 이런 사용도 조금씩은 허용이 되죠. 지금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속어 사용은 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저도 아주 가끔씩은 반말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속어 사용을 하기도 하겠죠. 친근감을 위해서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스타일 보겠습니다. 유치하고 조악하고 부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조금 조심하면 좋겠네요. 유치한 스타일, 어린아이 같은 말투 있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혓짧은 소리를 낸다거나 이러면 발표자가 성인이라거나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믿을 만한 공신력을 갖추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요, 뭐 그랬걸랑요. 아니요, 그랬습니다요. 뭐 이런 식의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투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악한 스타일 있죠. 뭐 끝맺음도 불분명하고 대충 이것저것 얼기설기 엮어서 하는 말. 세상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충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자연스러운 스타일. 이것은 이제 표현 스타일에서 부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뭔가 인위적으로 어떤 표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발표를 선호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웅변조 아시죠? 굉장히 크게 여러 번 하면서 막 그런 것이죠. 하나하나 너무나 크게 저를 뽑아주신다면 하면서 네, 얼마 전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유세 연설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끝부분에서 나의 소리의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굉장히 극적으로 연출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 야외에서는 적절하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설교조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설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교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단어의 첫 음절을 강하게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낭독조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오늘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린아이들 재롱잔치나 이런 거 하면 대표 어린이가 나와서 오늘 오신 어린이 뭐 어머니 아버님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낭독을 하죠. 그 부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연조 그때는 호랑이가 라고 하면서 감정을 또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도 일반적인 발표 상황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표에서 비언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왜냐면 언어가 먼저 완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언어를 추가를 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비언어가 주는 신호를 우리는 선택한다고 하네요.
근데 비언어가 더 무의식적인 것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다룬 비언어는 모두 다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 메시지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연출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셔야 하겠죠. 근데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서 이제 정확히 어떻게 뭐 하겠다라는 것을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지만 발표 원고는 필요하니까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발표 원고를 작성하는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개요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요서를 바탕으로 해서 2분 30초 분량의 발표 원고를 작성해 주세요. 내용평가 반, 비언어 평가 반을 할 텐데, 일단 내용평가는 다르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개요서에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개량된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해드렸죠. 이 방법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토론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또 이루어질 텐데, 서론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 있죠. 관심을 유도하고 주제를 안내하고 또 나의 공신력과 선의를 이야기하고 또 내용을 안내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내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왜 심각한지, 그리고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해결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완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자, 결론에서 종료 신호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 했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추려서, 부연 설명이 아니라 했던 이야기를 추려서 강조를 해보시고 끝맺음을 한번 멋지게 작성을 해보시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분 30초가 넘는다. 그러면 빼야 될 것들이 있겠죠. 의미 없는 말 빼시고 또 불필요한 어떤 부사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셔서 2분 30초가 넘는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